이필지의 실문 이필지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작전명 여우사냥이라는 소설을 내신 연합뉴스의 전 통일언론연구소장 권영석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연합뉴스 출신이고 연합뉴스가 또 이슈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합뉴스가 원래 좀 친정격인데 이 회사가 법인으로서 권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죠? 네. 네. 이 연합뉴스 측이 그 황대일 현 사장과 연합뉴스의 명예를 훼손했다. 궁극적으로 연합뉴스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이런 고소를 당했고 이 고소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초경찰서 가서 네. 조사를 받았는데요. 받으러 가면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나, 평생 법 없이 잘 살아왔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경찰서를 딱 보는 순간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과거에 출입됐었을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한 30년 됐죠? 네. 처음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 나가다가, 그쪽 라인 나가다가 이제 강남 라인 수습대였죠. 수습대, 이제 서초경찰서하고 송파경찰서, 그리고 강남경찰서 이렇게 그 취재를 했었는데, 서초경찰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건물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막 그 서초경찰서의 현관에서 이렇게 구두 닦는 아저씨한테 네.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이 짜장면도 배달시켜주고 하면서 막 취재하고 했던 기억도 나고. 네. 그리고 또 떠올랐던 게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서초경찰서 이 도로 주변에 고급 승용차가 막 수백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는데 경찰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서장이 관내 이 유지들 모아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마루땡이라고 네. 가식 기사가 있었거든요. 마루땡 많이 써가시죠. 네. 그걸 이제 이 가식으로 썼더니 며칠 있다가 서장이 이제 모가지 날아가고 네. 그런 생각도 나고. 모가지를 날리셨으니까 좀 진죄가 있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평생 경찰서를 이제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 당시만 했어도 취재하러 가면은 우리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형님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 이리 와, 바카스는 한 병 마셔. 그러면서 이 서랍 여는데 서랍 안에는 바카스뿐만이 아니라 고급 양주, 그다음에 촌지 봉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민중의 몽둥이네. 그래서 막 형님들 막 발로 막 툭툭 차고 되게 막 미워했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 하여튼 그런 취재자의 입장에서 갔다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었죠. 네. 갔더니 그때보다 이 수사관들의 이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과정이라서 보니까 업무 부담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로만 이제 검찰 수사권 박탈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경찰 수사관들의 그 업무 부담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찰 쪽의 인력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되게 업무가 되게 너무 많아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답답하게 오랜 시간을 끌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체감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아주 보람 있었던 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SNS를 통해서 이 황대일 사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거죠? 네네. 네. 간략하게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 내란 1주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였거든요. 그 KBS에서 이제 추적 60분 프로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깊이 있게 파헤치고 정말 내란의 핵심을
아주 잘 건드리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연합은 봤더니 뭐 내란 관련 특집은 없었고 네. 그냥 계엄 사태 1주년 해가지고 내란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정리하는 정도. 그래서 야, 이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라는 데가 이런 식으로 이 내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 기사를, 특집 기사를 못 쓰느냐. 그래서 친정에 대한 어떤 이 후회, 실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심지어 파우치박이 경영하고 있는 KBS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역량이 있는데 우리 연합뉴스는 왜 그런가?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그 연합뉴스를 이끌어가는 경영진이나 편집 간부들이 그 내란에 대해서 우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갔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비판을 했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 올렸더니 이제 이게 본물처럼 터져버리면 자기네들 입지가 흔들리니까 아마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아마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황대일 체제와 상관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런 보도는 그러니까 내란 1주년이지만 제대로 보도를 못하는 것이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황대일 어떤 사람인가요? 황대일 이제 육사를 처음에 이제 입학을 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아마 이제 평소 이제 사석에서 이 육사 축구단 골키퍼를 했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육사에서 이제 제적이 되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에 입사를 해서 주로 사회부 경찰 기자랑 이제 법조 기자를 이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에디터 뭐 이런 주로 이제 사회 부 전문 그런 기자로 이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육사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육사를 다녔고 이 육사 출신들하고 이렇게 인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출입하면서 아주 출입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게 아마 이제 육사를 자기가 이제 다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었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뭐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혹시 내란에 이제 이제 이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질문도 하고 근데 본인은 뭐 전혀 뭐 김용현하고는 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네. 어쨌거나 법인이 이렇게 뭐 형사 고소를 했는데 이 소송을 하면서 소송 비용도 발생하고 이거 회사 돈 쓰면 이거 공금 이용 뭐 이 횡령 이런 혐의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개인 명예훼손을 이제 제기를 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연합뉴스라는 이제 회사 명의로 이제 이 명예훼손 고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조에서 한번 연합뉴스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개인 사비로 이제 해야 될 소송을 왜 이 회사 공금으로 하느냐라고 했더니 노조 기획실장이 찾아와서 뭐 회사 명의로 한 거다. 그래서 뭐 회사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그럼 뭐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이 황대일 사장이 결정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좀 흐릿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또 예상을 하고 법인까지 같이 이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명예훼손 운운하는데 사실은 내란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도 제대로 보도를 안 한 것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공정성,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연합뉴스라는 법인이 연합뉴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연합뉴스 명예를 훼손을 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연합뉴스 경영진과 이제 편집국 간부들이 네. 우리 연합뉴스의 이 전통을 네. 지금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국가기관통신사, 이건 뭡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 보면은 이 뉴스 통신사, 대표적인 뉴스 통신사가 하나씩 있어요. 네. 미국 보면은 AP가 있고, 네. 영국은 로이터, 프랑스는 AFP,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타르타스, 그다음에 중국은 신화통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연합뉴스라는 이제 뉴스 통신사가 이제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 역할을 하고 있죠. 일종의 공영 언론인 거죠? 네, 공영 언론. 네. 그런데 이번 이 형사 고소건을 보면은 이 공영 언론이 황정일이라는 일개 경영제 황디. 황대이라는 이 경영제 사병으로 전락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연합뉴스를 이제 대표하는 게 노조니까, 네. 노조에서 관련 성명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성명이 여기 나오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제 지칭하면서 이제 연합뉴스 보도 내용과, 그리고 네. 이제 황대일 사장에 대한 이제 비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왜 성급하게 고소부터 했느냐, 사실이 틀렸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설명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먼저가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 연합뉴스 노조가 이제 KBS나 YTN이나 다른 공영 언론사에 비해서 좀 약간 투쟁 성향이 강한 노조는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뿐더러 네. 퇴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연합뉴스의 특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에 이 구성원들을 분석할 때 제가 항상 이제 사용하는 게 이 막걸리 담글 때를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는 80% 정도의 대다수 해바라기 균과 그다음에 이제 10%의 양질균, 10%의 악질균이 있어가지고 이 조건을 잘 만들어주면은 양질균이 이제 우세균이 돼서 해바라기균이 이제 우세균에 이제 들러붙어서 90% 정도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좋은 술이 빚어진다. 네.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연합뉴스 안에도 지금 한 80% 정도가 이제 이 막걸리로 치자면 해바라기균인데, 네. 그동안 이제 악질균이 이제 이 경영진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악질균의 이제 그 성향을 가진 이제 편집 간부들을 임명을 했고, 그래서 해바라기 균들이 악질균에 붙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이제 송고를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내란에 대한 그런 청산 요구,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해바라기 균들 가운데서도 이미 양질균이 우세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수가 악질균에서 이탈을 해서 네. 이제 뭔가 이 희망의 씨앗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 중이다. 이런 네네.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합뉴스의 핵심 문제가 뭐고 해법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시대의 정신인데요. 그 지금 연합뉴스의 시대적 과제는 그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거죠. 네, 인적 청산. 네네. 그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네. 발의를 지금 3개가 발의가 됐는데요. 그걸 이제 통합을 해서 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네. 그러면 새로 뉴스통신진흥의 이사진이 지금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되고 새로 선출되는 이사들이 이제 그 사장 추천, 그 국민 추천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게 되고, 그럼 그 새로운 사장이 인사를 잘 해서 네. 이 양질균들이 이제 연합뉴스의 이제 간부가 되도록 그 인사를 해서 해바라기 균들하고 힘을 합해서 악질균들이 더 이상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네. 그런 작업이 가장 시급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 거군요. 네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홍콩 특파원,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셨죠? 네.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하여튼 중국을 커버하셨는데, 나름의 관찰과 취재 경험을 토대로 살핀 중국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들한테 배운 거는, 이 중국은 휴머니스틱 소셜리즘 서사이어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돈이 많나 뭐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구해주고 도움이 안 되면 안 구해주는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중국은 일단 사람을 먼저 살리고 보자는 휴머니스틱한 그런 사회주의 제도.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제도라고 저는 배웠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쪽에 특파원을 가고 싶어 했던 이유도 그런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인가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했고, 가서 한 6년 정도를 살아봤는데, 가봤더니 웬걸 그게 아니에요. 네. 정말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이고, 네. 돈을 엄청 밝히고 상술이 아주 탁월해요. 네. 그래서 외교관들이나 이제 중국 외교관들, 우리나라 외교관들하고 같이 이 술자리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중국이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된 게 이상하다. 네. 그리고 한국이 자본주의가 된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국민적 성향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공산주의가 어울릴 정도로 심성이 착하고 휴머니스틱하고 그런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돈을 엄청 밝히고 상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가장 적합한 인간들이 중국인데 이 한국과 중국이 이제 이 정치 체제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 아이러니다 이런.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실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문학도 출신으로 하여튼 이 소설을 내셨지 않습니까? 작전명 여우사냥.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실 때 출장길에 만난 일본 특파원에게서 조선 말기 한성 주재 특파 기자였다는 그의 할아버지가 읽고 이걸 쓰셨다고요? 네. 당시 한성에 주재한 일본의 특파 기자들이 명성하고 민비의 시에 가담했다면서요? 네네. 그건 팩트입니까? 네, 팩트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이 이웃나라 왕비 살해 가담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그때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 사료들을 이제 뒤적이면서 정말 부러웠던 게 우리는 그 당시에 교육기관도 없었고 언론사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영국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그리고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이런데 이제 유학을 지식인들을 막 양성을 하고 그리고 언론사도 여러 개를 이미 세워놓은 상태고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기관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895년에 이제 왕실 소학교라는 걸 처음 이제 그 만들기로 결의를 해요. 그게 지금 이제 교동초등학교 전신인데요. 네. 이제 겨우 초등학교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그 대학교가 이제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유학생이라는 그 인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전국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을 이제 흡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식량 공급 기지로 이제 조선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선에 와서 그 경복궁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그 중전 민씨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지식인들이 제기를 하고 그 선두에 섰던 게 이제 기자들이고 그 기자들이 다 외국 명문대 유학을 갔다 온 지식인들이었고 그래서 정말 보면 야 이게 지도자가 네.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 이 자기 와이프까지 죽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지금 저는 이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비슷한 네.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아마 이제 이 소설책 읽어보시면 정말 야 이 고종과 중전민 씨가 그 윤석열과 그 김건희하고 왜 이렇게 이 비슷한가 네.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뭐 저는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경국지색이란 말도 있듯이 이 어쨌든 뭐 대잡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겹쳐지는 인물이라. 그러니까 고종은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새벽 아침 해 뜰 때까지 술을 마시고 해가 중천에 떠야 이제 일어날 정도로 그 술에 빠져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왕이 이제 술독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 국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제 중전 민씨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V0라고 이제 김건희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외모도 비슷해요. 외모도 그런가요? 네. 네, 중전민 씨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얼굴이 하얗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지적이고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제 외교관 부인들하고 이제 커피도 자주 마시고 해서 그 남긴 기록에 보면은 그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함대로 같은 좀그 설명을 겉들이면은 왕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네. 이 술독. 네.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저 중전은 권력 중독에 빠졌던 거네요. 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과 교직한 일종의 그 팩션이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한 기자로서 평생 글을 쓰셨고 소설도 쓰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 뭔가요? 술을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그 글쓰기라는 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제 몸부림쳤을 때 나오는 게 글이지 그냥 뭐 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제 뭐 끌적인다고 해서 좋은 글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처절하게 살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했고 그리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 어떤 삶의 총체적 경험이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고뇌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는 게 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도 요구되고 그런 인문학적인 접근 같은 게 더 우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언론 종사자 출신으로서 언론 개혁에 대한 나름의 입장은 뭔가요? 일단 이 소설책에도 나오지만 그 나라를 이제 그 구한말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갈 때 그 나라를 이제 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제 개조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과 이제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대비시켜주는 역할이라면 언론은 아주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대비하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언론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개혁과 이제 언론 개혁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개혁의 절대적 명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언론 개혁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통 철학이지만은 역사적 삶을 살자 이런 그 개통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민족 독립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독재 치하에서 살았으면 민주화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단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통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북한 문제나 그 통일 문제에 이제 천착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언론 개혁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시대에 맞는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내란 청산. 네. 이것이 이제 그 언론 개혁의 내용이 돼야 되고 이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임기 말년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언론 개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분명히 다시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 이혼노겐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 개혁은 상당히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 정권 후반기에 가서 또 풀잎처럼 누워버릴 수 있겠네요. 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네. 이런 이제
이 권국장의 기자로서의 초심은 뭐였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제 문화 강국론 네.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제 대학 다닐 때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문화적으로 한번 이 사회를 좀 이렇게 살만한 공동체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람시 책에도 보면은 이제 진지전, 기동전 나누면서 기동전 상황에서는 그 군인이나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지만 진지전 상황에서는 이제 문화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언론계에 들어온 것도 어떤 문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살만한 바람직한 그런 사회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언론 그리고 이제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사회를 좀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 강국엔 뭐 진영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 같은 그런 흐름을 보면은 정말 김구 선생이 선견이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뭐 막걸리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네. 퇴직을 앞두고 뭐 목수일도 배우고 뭐 술 빚는 법도 배우셨죠? 네. 인생 이막을 사는 나름의 철학이랄까 지혜가 네. 뭔가요? 막걸리하고 그리고 이 한옥 짓는 목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찾아보시죠. 뭐 일단 몸으로 하는 일이네요. 이 화이트 칼라 출신들로서는 좀 그렇죠. 접근하기 쉽지 일단 않은. 예, 평생 이제 머리를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쓰면서 이제 살아보자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전통 문화를 이제 발전적으로 계승하자. 그래서 이제 건축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에 살면 뭔가 이제 편안하고 되게 쾌적스럽지만 뭔가 이제 허전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술도 보면 평생 술을 마시면서 살았는데 술도 보면 소주 같은 거 마셔보면 약 역하고, 근데 우리 이 전통주, 예, 가양주라 그러죠. 집에서 빚은 그런 전통주를 마시면 뭔가 되게 사람들이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전통을 현대적으로 이제 계승해서 이제 창조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K-팝 그리고 또 캐리언 열풍 그리고 BTS 뭐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다 기저에 우리 전통 예술이 이제 이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한옥이나 판소리나 가양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이제 문화 강국이 되도록 해보자. 이게 이제 제 인생 이막의 꿈입니다. 응원합니다. 인플테이션은 오늘은 여우사냥이라는 소설을 내신 권영석 작가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